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고함 소리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오는 침묵은 결코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자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한편의 연극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침묵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그 숨겨진 의도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에게 작은 빛을 선물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입을 닫아버릴 때 그것은 결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기고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를 꺼내드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침묵은 갈등 상황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평화를 찾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침묵은 문제 해결이 아닌 오직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 발밑의 감정적인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소통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언제 인정받고 이해받고 존중받는지를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감정에 연결된 산소 호흡기를 갑자기 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부재를 즉시 알아차리고 어떻게든 다시 연결되기 위해 허둥지둥 그들의 조건에 맞추려 애쓰게 됩니다. 이 무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관계의 단절이나 따돌림이 얼마나 큰 위협이자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생각해보면 이 전략의 파괴력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할 때 우리의 뇌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시당하는 불편함은 어떻게든 이 망가진 관계를 고쳐야 한다는 강력한 충동을 유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본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를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신경계를 불안과 불확실성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게 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이미 그들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그 고통스러운 침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침묵은 또한 지배력을 과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재판관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언제 대화를 재개할지, 언제 용서를 베풀지, 언제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그들의 인정이나 설명을 구걸하는 아랫사람의 위치로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동등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계질서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불균형을 즐깁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를 형성하여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서열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이 전략이 더욱 교묘한 이유는 그 모호함에 있습니다.
말은 반박할 수도, 논쟁할 수도, 틀렸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들리지 않는 말에 대고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설명 없는 단절은 끝없는 생각의 감옥에 당신을 가둡니다. 이 모호함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혼란 속에서 과거를 곱씹으며 분석하는 동안 이야기의 주도권은 온전히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 그 침묵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탓하거나 혹은 그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마치 그것이 계산된 조종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 설정이었던 것처럼 포장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인정을 거두었을 때 침묵을 시작합니다. 이때의 침묵은 자기중심적인 세계의 질서를 감히 어지럽힌 당신에 대한 처벌이 됩니다. 또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무시당하는 불편함이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길 바라며 선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모든 신경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도록 설계된 밀고 당기기의 역학입니다. 더욱 파괴적인 것은 이 침묵이 마치 사랑을 거두는 행위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변덕스러운 관심조차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겨왔다면 갑작스러운 부재는 가장 깊은 차원의 거절로 다가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나 버림받았던 기억을 자극하여 현재의 고통을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침묵을 깨고 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텅 빈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노리는 바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이 먼저 행동하고 사과하고 매달리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의 통제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들은 침묵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학습하고 이 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예상하고 스스로 먼저 입을 닫아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욕구를 삼키고 자신의 평화보다 그들의 안위를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 무기가 이미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손상을 입힌 후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심리전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말의 부재가 아니라 최대의 효과를 위해 시간과 대상을 정밀하게 조준한 능동적인 관계의 철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굴복하도록 유도하며 말 한마디 없이 이 관계의 규칙은 자신들이 정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무기를 휘두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수록 그들의 침묵이 결코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중히 여긴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관계를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통제권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들의 비뚤어진 욕구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침묵할 때 거기에는 거의 항상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르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머리를 식히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의 반응을 연구하며 자신들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그들이 일방향 거울 뒤에 서서 당신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의 매 순간, 당신이 보내는 모든 카톡 메시지, 당신이 거는 모든 전화,
이유도 모른 채 건네는 모든 사과는 그들의 조용한 평가의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지만 그 통제력은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직접 시험해보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그 힘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침묵치료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실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뇌가 갑작스러운 단절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손실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쫓아오는지, 불확실성 속에서 무너지는지, 자신들이 갑자기 훔쳐간 온기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바로 그들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낚싯바늘에 걸려 있거나 혹은 그들이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는 증거 말입니다. 이 시험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전화할 것인가, 가 아니라 무너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존심을 얼마나 버릴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첫 번째 연락을 일부러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죠. 혹은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당신이 반응하도록 미끼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끈질긴 노력은 사랑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력의 증거이며 당신의 감정 세계가 여전히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확신일 뿐입니다. 이 역학이 더 교활한 이유는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저 오해를 풀고 평화를 되찾으려는 배려 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취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이 통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애정을 거두는 것,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 며칠씩 사라지는 것. 일단 당신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나면 그들은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시험이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집니다. 아마도 당신은 최근 들어 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거나 독립적인 모습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고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당신이 새로 찾은 강인함이 압박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너져서 달려온다면 그들은 당신의 독립이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당신이 굳건히 버틴다면 그들은 다른 전술로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시험은 그들에게 여전히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 시험의 또 다른 측면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정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침묵 동안 그들에게 매달린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 감정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애원한다면 그것은 관계 내에서 그들의 우월함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혼란조차 그들에게는 이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들이 만든 퍼즐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누군가의 감정적 혼돈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들의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만큼이나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당신이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시험을 통과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 자신의 자존감 앞에서는 더 처참하게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쫓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관심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마음대로 주었다 뺐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서히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능력을 갉아먹고 미래의 당신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의 모든 역학이 바뀝니다. 일단 그들의 침묵을 하나의 시험으로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들이 당신과 소통하기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철회가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어떤 절박한 애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침묵할 때 그것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 감각을 왜곡할 수 있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더 교활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소통의 단절을 통해서 말이죠.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를 관계에서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서둘러 채우려는 공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당신의 생각은 그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 혹시 당신이 잘못했을지도 모르는 행동을 향해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묘한 책임 전가이며 침묵은 당신이 반박할 증거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은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누군가 언어적으로 학대할 때는 당신은 그들의 말을 특정하여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는 맞설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과거의 상호작용을 되감으며 실수를 찾고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명확함이 부재할 때 당신의 뇌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과도한 생각은 당신을 자기의심의 순환에 가두고 그들의 조작적인 행동이 아닌 당신 자신 안에서 답을 찾게 만듭니다. 그들은 인간이 연결과 해결을 갈망한다는 사실에 기댑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그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하며 그 박탈감은 감정적으로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마지막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떠올리며 당신의 말투, 단어 선택, 심지어 표정까지 해부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아마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좀 더 이해심을 보였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기 질문은 습관이 되고 당신은 그 두려운 침묵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행동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의견을 보류하고 갈등을 피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 전술의 교활함과 잔인함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명시적으로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뒤로 물러나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소통의 부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가 됩니다. 바로 당신이 문제이고 그들은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서사 말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다시 말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당신이 과민 반응했거나 오해했다는 식으로 미묘하게 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버전이 진실과 거리가 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침묵 가스라이팅이 선택적 재결합과 짝을 이룹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메시지로 침묵을 깰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에게 부담을 지우는 모호한 부재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안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멀어지게 만든 원인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그 감정적 채찍질은 당신을 고조된 취약성 상태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현실 인식을 더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의 또 다른 위험한 측면은
당신 자신의 직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이 너무 강하고 감정이 너무 예민하며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자기 불신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판단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그들의 판단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판단은 항상 당신의 안녕이 아닌 그들의 이익에 봉사합니다. 이 부재를 통한 가스라이팅은 또한 깊이 자리 잡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침묵은 섬뜩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지며 오래된 상처를 건드려 현재의 고통을 더욱 강렬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과거사를 자세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취약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그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 자신을 옹호하는 능력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두려움은 그들이 통제를 재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당길 수 있는 또 다른 레버가 됩니다. 이것이 파괴적인 이유는 당신이 이미 깊이 투자한 관계에서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아끼고 그들과 자신을 나누었으며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묵할 때 당신은 대화의 부재뿐만 아니라 당신이 쌓아온 연결을 잃을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적 이해관계는 침묵을 가스라이팅의 도구로서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진실을 희생하더라도 관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쓰도록 당신을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즉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묵을 사용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상황을 잘못 읽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연결 욕구를 당신을 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볼수록 당신은 침묵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더 빨리 멈출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관심을 쏟아붓는 것과 침묵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번갈아 할 때 그들은 단순히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낳기 위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뜨겁고 차가운 행동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더 큰 조작주기의 일부이며 그것이 보류될 때마다 그들의 인정을 더 강렬하게 갈망하게 만듭니다. 마치 드라마 속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심리와도 비슷합니다. 침묵은 고립된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패턴의 최저점이며 그 목적은 최고점을 실제보다 더 강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뜻한 단계에 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애정, 관심, 인정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가치 있고 심지어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상황은 바뀝니다. 갑자기 그들의 말투가 변하고 응답이 짧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침묵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감정적 풍요에서 감정적 기아 상태로 경고 없이 떨어집니다. 그 대조의 충격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깊은 욕구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들뿐입니다. 이 주기는 도박 기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심리적 원리인 간헐적 강화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매번 이기지는 못하지만
이겼을 때의 보상이 너무 좋아서 긴 연패 기간에도 계속 플레이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버전에서 보상은 그들의 관심이고 연패는 그들의 침묵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당신을 계속 투자하게 만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따뜻함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항상 품게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조건화이며 매우 강력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또한 왜곡된 현실 감각을 만듭니다. 최저점 이후의 최고점은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당신은 그들의 관심이 깊은 사랑의 증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철회로부터의 안도감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것뿐인데도 말입니다. 침묵이라는 대조가 없다면 그들의 애정은 평범하거나 심지어 불충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의 기간 후에 오기 때문에 그것은 비범하고 거의 중독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침묵 단계 동안 당신의 불안은 급증합니다. 당신은 대화를 되짚어보고 문자를 분석하고 그들의 행동에서 단서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모두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불확실성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한 상태에서 당신은 단지 그 불편함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타협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들이 마침내 다시 관여할 때 당신이 느끼는 안도감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간과하고 빨리 용서하고 이염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과 나르시시스트 사이의 유대는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통제를 확고히 하는 방식으로 깊어집니다. 이러한 기복은 당신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고점에서는 인정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지만 최저점에서는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당신의 가치감을 그들의 행동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의존성을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는 당신 자신의 내적 안정성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따라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관계에서 행복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순간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해로운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종종 이러한 주기를 사용하여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것입니다. 침묵 기간 후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여 당신이 과민 반응했는지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거리를 둔 원인이 당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미묘하게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을 명확하게 보면 당신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자연스러운 연결의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된 놀이기구의 하강입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그 최고점의 강도로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 최저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주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침묵할 때 당신의 첫 본능은 그것을 거절,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신호 또는 당신이 고쳐야 할 손실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무기에서 예기치 않은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러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서 중요한 것, 즉 연결감, 인정, 안정을 빼앗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당신에게 주고 있는 것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이 선택한다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 대화 또는 갈등에 익숙하다면 침묵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안하거나 단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그것을 깨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동에 저항하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을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 발밑의 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소음과 통제에 의해 묻혀버렸던 생각과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벌로 의도했던 침묵은 명료함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해, 비판 또는 조작 없이 당신은 압박 없이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너무 산만하거나 두려워서 묻지 못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정말 행복한가?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희생하고 있는가? 이런 종류의 깨달음은 그들의 언어적 폭풍 한가운데서는 얻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러날 때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상황을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침묵은 또한 당신이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기회를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보통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그들의 반응에 의존한다면 그 습관을 깨는 것은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공백을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로 채우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독서, 친구들과의 연결, 취미 활동 또는 단순히 휴식.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의 안녕이 그들의 관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진실을 강화합니다. 이 침묵의 기간 동안 당신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들의 부재가 당신에게 미치는 힘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그들의 침묵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강력한 심리적 변화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을 쫓고 충성심을 증명하고 먼저 침묵을 깨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관계를 위해 쓴 각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사의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이 철회로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대신 당신은 그들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맞서 개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개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바꾸는 것은 또한 당신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증거로 보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건강한 의사소통을 다루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림받음으로 보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그들이 당신의 마음과 정신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멈춤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자기의존의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승인에 의존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는 전체 권력 역학을 바꿉니다.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성장하는 순간으로 더 많이 사용할수록 그것은 통제의 도구로서 덜 효과적이게 됩니다. 당신은 패턴을 더 빨리 인식하고 더 많은 자기 통제력으로 반응하며 그들의 철회를 끝낼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당신을 작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전술이 당신이 당신의 힘 속으로 들어서는 것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들의 침묵을 환영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게임을 즐겨서가 아니라 그것이 만드는 공간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재충전하고 성찰하고 당신 자신의 가치와 다시 정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서 나올 때 당신은 그들의 주기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에 굳건히 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권력의 이동이며 궁극적으로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침묵할 때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핵심까지 흔드는 깊은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침묵은 또한 말없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통제의 무게 아래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대신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두려움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전술이며 조작의 도구입니다.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하는지를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독성 관계를 함께 묶는 접착제입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지켜온 연결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당신이 당신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행동을 용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압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 두려움을 촉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침묵을 멈추기 위해 무엇이든 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의 부스러기를 마치 잔치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된 당신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맡긴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각본에서 당신은 쫓고 사과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을 때조차 자신을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유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 각본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대신 당신의 평화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당신은 여전히 연락하고 상황을 고치고 조화의 환상을 복원하려는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주기는 당신이 돌아가면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당신은 멀리 있는 것이 자기 존중의 행위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호는 힘으로 자라납니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또한 그들 없는 삶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끔찍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명시적으로든 미묘하게든 다른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그들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설득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과 두려움 위에 세워진 그들의 통제의 또 다른 층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활동으로 채울 때 당신은 연결이 조건, 조작 또는 철회와 함께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소나기 너머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받기 위해 자신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부분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가치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주는 관심의 양으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로 그것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진정으로 당신에 대한 그들의 힘을 끝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는 당신이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의 침묵은 그 독침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묵은 당신이 치유되는 바로 그 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질 때 당신은 그 부재를 사용하여 그들이 해체하려고 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조용함을 당신 자신의 목소리, 당신 자신의 꿈, 당신 자신의 계획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가 자라나게 하여 마침내 당신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찾으면